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시장에 관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시장을 주요 소재로 다루는 프로그램에서는 아무래도 그 시간대 전략들을 풀어드리는 거지만 저희들은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현재 구간에서 관심 많으실 IT 업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엇갈리는 시점도 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심층 분석과 함께 전망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바로 출발합니다. 예, 그럼 심층 토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하게 될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비수기는 없다. 다소 좀 자신만만한 글귀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현재 구간까지는 그렇습니다. 워낙 좀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여전히 해외 외신을 통해서는 지금 매수 기회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IT 업종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 상황부터 한번 짚어주셨으면 하는 게요. 외국인이 두 종목 합해서만 6천억 원을 매수했고 그렇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한번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외국인들이 7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어제까지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상황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 근저에는 글로벌 시장의 훈풍이 반도체 쪽으로 불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물론 전일 기술주들이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예. 전전일까지는 강한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신고가를 어제 갱신했었고 삼성전자도 일단은 250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그 근저에는 역시 이익의 개선 속도가 가파르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 내내 반도체에 대해서 고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8%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도 분기 이익만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본다라면 작년 4분기 때 사상 최고치의 이익을 기록했었죠. 올해 1분기에 다소 감익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다시 2분기 그러니까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다시 사상 최고의 지의 이익을 갱신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것들이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증권사들의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훈풍이 반도체 시장 쪽으로 불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수급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급을 이끈 것이 바로 이제 반도체 가격의 상승 그리고 그 전전날에 있었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있었는데요. 노무라 인스티넷이 기존 55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리다 보니까 네. 이게 꽤 신선하게 다가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상향 조정의 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보면 그 노무라가 참 입장이 그때그때 많이 바뀌는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하간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AI를 중심으로 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되는 이런 수요가 많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D램 수요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이게 업계의 컨센서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이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어제 장에서는 삼성전자가 10만 원 올랐죠. 4%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260만 원대까지 바싹 다가섰는데 SK도 어제 6% 이상의 좋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오전에 10시 30분 기준으로 거래가를 보니까 어제보다는 소폭 하락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상승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에서 그래도 반도체가 아직은 믿어볼 만하다. 이쪽에 베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 사실 PER 7배짜리 세계 1위 기업이라는 게 어찌 보면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항상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재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제 좀 걷어낼 때도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 반도체주들 우리나라만의 이제 특성이죠.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바라볼 때 기업의 본질 가치만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여건들도 바라봐야 된다라는 면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본질 가치가 현재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원인이지만 사회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기업이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짓눌려 있었던 부분들도 분명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지금 다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이제 교체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변동성들이 확대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기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된다라는 면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현재 지금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PBR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재평가로서 상승의 여력을 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이후의 흐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뉴스, 이거는 약간 결이 다른 보호무역주의 느낌이 더 강한 이슈긴 합니다만은 현지 시간으로 12일에 브로드컴이 이제 퀄컴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안 된다라고 중단 명령을 내렸고 여기서 이유가 나온 게 국가 안보 때문에 이거 중단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과연 반도체 업종 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조심스럽게 예견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당초에 딜의 구성이 이랬었죠. 싱가포르 회사 브로드컴이 미국 회사 퀄컴을 사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125조 원짜리 딜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시작이 돼서 이제 거의 무르익었고 뜸도 다 들였고 곧 있으면 취사 완료 버튼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죠. 인프라하고 국가 안보 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멈춰라 해서 지금 딜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정대로였으면 지난달에 퀄컴 이사회가 열려서 그 인수하려고 하는 브로드컴 측이 선임한 이사들로 이사진의 절반 이상은 교체하고 그래서 결국은 딜이 성사가 되는 2단계였는데 미국 정부가 이걸 반대하고 있어서 사실 이 딜이 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돼서 다시 미국 회사 인텔하고 퀄컴이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삼성전자는 사실 전자이든 후자이든 굉장히 위협을 받는 상황이면 분명한데 일단 브로드컴, 퀄컴의 딜은 깨져 있으니 그리고 인텔이 전면에 나서는 건 시간이 좀 걸릴 테니 아무튼 시간 좀 벌어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도 물론 대응 전략은 짜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여기가 인수 중단이 됐다고 해서 삼성전자에게 그렇게 큰 이득이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악재가 하나 뒤로 물러났다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텔 얘기도 잠깐 해줬지만 인텔 입장에서 봤을 때도 브로드컴과 퀄컴 간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위협이 되니까 인텔에서도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인텔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삼성전자에게도 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삼각구도의 이제 상황이죠.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를 하게 됨으로써 인텔의 잠재적인 이제 경쟁자가 된다라고 인텔은 인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텔 입장에서 본다라면 브로드컴을 오히려 인수를 적대적 M&A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강하게 내비쳤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현재 지금 시총이 인텔이 브로드컴의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금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직까지 이제 검토 단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급박하게 이제 저것을 이제 막아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인텔의 어떤 그런 액션은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찌 됐던 어떤 카드가 움직이기만 한다라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이죠. 사실 이제 트럼프와 관련해서 인텔이 브로드컴을 인수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싫어할 이유는 없고 그런데 이제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막 얘기를 하는데 시나리오 한번 써보죠. 만약에 된다면 삼성전자와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건 뭐 자유롭게 한번 판단을 해주시겠어요? 뭐 일단 인텔이 가져가든 브로드컴이 가져가든 퀄컴이라는 회사와 삼성 간의 그 오랜 계약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퀄컴은 삼성전자의 오랜 고객사입니다. 모바일 칩을 삼성전자에서 오랫동안 사들여준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를 브로드컴이 가져가든 인텔이 가져가든 삼성으로서는 주요 고객사 하나를 잃어버리는 셈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달갑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브로드컴이 가져갈 때보다 인텔이 가져갈 때 더 그 비즈니스 하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그 아메리카 퍼스트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미국 기업들끼리 편을 먹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협상의 여지랄지 아니면 시장에서 삼성이 존립할 여지랄지 이런 것들이 훨씬 줄어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삼성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인수가 돼도 위협적이지만 차라리 브로드컴 쪽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뭐 그 사실상 현실화되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인텔이 가져갈 경우에는 삼성과 미국계 이 반도체 회사들 간의 글로벌 시장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M&A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도 없고요. 뭐 저희가 계속 시나리오를 써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삼성전자 자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차영주 소장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수기는 없다라는 저희가 소주제문을 썼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자신감이 계속 드리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또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액면 분할 이후에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니까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좀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액분을 먼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액면 분할이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기업 본질 가치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좀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유동성이 좀 풍부해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렇지만 그런 유동성이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실적이 우상향해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들어오는 것이지 단순하게 삼성전자의 우량주를 싸게 살 수 있다라고 들어오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삼성전자의 실적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15조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15조 4천억에서 15조 5천억까지 올 2분기에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것들이 15조 후반대까지 3분기에 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반도체와 휴대폰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삼성전자에 대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빕스 지수도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되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지수 관련주인 삼성전자 이 또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둘을 살펴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적극적인 플레이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자꾸 액면 분할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가 그야말로 그냥 수급 심리만으로 그러니까 250만 원에서 500만 원은 힘들어도 5만 원에서 그래도 8, 9만 원까지는 금방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시장 전반의 기대감 때문에 계속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삼성전자 PER 한 10배까지만 올라가도 그래도 액면 분할 이후에 한 8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사실 올해 극초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이런 글로벌 울트라 사이클이 한 내년 하반기서부터는 많이 꺾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쏙 자취를 감췄거든요. 워낙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반도체 결국은 그 방향의 문제라기보다는 속도의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그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제 4차 산업이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 앞으로 수요가 좀 증가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정점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점이라는 것이 업황 사이클이 꺾이는 것들이 아니라 업황 사이클의 점진적인 속도가 가파르느냐 천천히 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올 초만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꺾이면서 가속도가 좀 덜 붙을 것으로 좀 보였습니다만 지금 다시 나오는 것들 결국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는 계속 변하기 마련이죠.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그러한 그 방향성은 우상향하고 속도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긍정적인 그러한 시각은 유지를 하는 것이 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반도체 업종과 관련된 저희가 전략과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그래도 이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이번에 다뤄드릴 업종은 정말 뭐 반반 나눠져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어떤 건지 역시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조선업종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업황 개선과 가격 부담 사이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사이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칼럼니스트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흑자 소식이 계속 그리고 수주 낭보 소식이 있다 보니까 주가도 진짜 오르긴 오르거든요. 네. 현재 상황 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6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해서 영업이익 7,330억 원, 당기순이익 6,69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조선 빅3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흑자 전환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은 저는 세모예요. 아직 그래서 혹한기가 완전히 지나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흑자 전환을 한 이 기저에 깔려있는 것들을 보면 일단 그 부채 비율이 1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 여기에는 대규모 출자 전환을 통해서 금융 비용이 줄었다는 점, 그러니까 이자 부담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줄었다는 점이 있고요. 대손 충당금을 아주 그 보수적으로 쌓아놓고 있다가 이게 좀 과하다 싶어서 이게 일부 이익으로 상계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물론 해양 플랜트를 제때 공기 맞춰서 넘기고 그래서 추가로 LNG 운반선을 두 척 또 수주받은 이런 호재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 대우조선해양이 살아나려고 기지개를 켜고 있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단언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세모도 저는 후하게 느끼시는 그런 의견인데 차영주 소장님께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단기적 투자자들이 조선업종에 현재 관심을 가장 많이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의 그럼 장기적으로 전망은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해서 조선업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뷰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조선주를 바라보는 것은 재무적인 상황과 수주적인 상황을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재무적인 상황이 지금 나아지고 있는 것은 과거에 부실했던 부분을 빅베스 처리를 한 이후에 상대적으로 나아지는 부분들이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과거의 부채를 다 없애고 새롭게 나아지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수주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수주 업종이죠. 수주가 들어와야 그 회사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수주 단가가 그렇게 높은 단가는 그렇죠.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낮은 가격대고요. 서로 수주를 했다 하더라도 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회계 처리가 5번에 걸쳐서 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재무제표가 좀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수주에 반응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이 무역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저가 수주 부분들이 제대로 좀 반영이 되고 그런 것들이 그 현금 유입으로 통해서 이익이 개선이 된다라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은 다소 리스크가 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조선업종을 약간 중장기 쪽으로 보고 소장님께서는 더 초장기로 본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체질 자체가 지금 변해야 되는 건데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죠. 요즘에 뉴스 통해서 실적 수주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은 있는데 이거 수치부터 한번 정리하고 내막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지금 국내 주요 조선사의 수주 실적을 먼저 보면요. 현대중공업은 29척, 삼성중공업이 10척, 대우조선해양이 12척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내실이 있느냐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 중소조선사들이 가져갔어야 할 저가 물량까지 대형 조선사들이 일단 살고 봐야 하니 저가에 끌어가고 있는 게 이 동네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지어서 또 넘기고 또 추가로 주문을 받고 이런 상황이 네덜란드의 선박왕이 추가 주문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런 상황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실적 개선까지 이어지기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조선에 투자를 하시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정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지 단기간에 여기에서 그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뭐 저가 수주뿐만 아니라 적자 수주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벌기에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하는데요. 좀 소장님께서 이 부분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리포트를 통해서일지 아니면 기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조선업종의 모멘텀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좀 뜯어보면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배라는 것이 가격이 어떻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흔히 자동차를 생각을 한다라면, 특정 A라는 자동차가 3천만 원에 거래가 된다라면,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3천만 원의 고정가지만, 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배면 만약에 경기가 안 좋으면 그거를 극단적으로 6, 70억에도 만들 수 있고 예. 경기가 좋을 때는 중고 선박입니다만 100억짜리 배가 120, 30억에도 거래가 됩니다. 네. 이것은 업황에 따라서 되는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그런 특이한 구조를 좀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본다라면 2014년에 138, 2016년에 123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15나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12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2014년보다 오히려 지금 똑같은 배 가격이 더 낮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그 수주를 해서 인도를 할 그런 선박들의 가격이 상당히 낮은 가격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게 유럽에서 이제 지금 수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유럽발 수주의 특징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대거 수주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금융이 이제 활발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대규모 선단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차피 배를 운영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격이 낮을 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발 수주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큰 기대를 갖는 것도 현재로서는 조금 피하셔야 될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은 틀린 게 없어요. 신조선가 지수는 올라가고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긴 하는데 절대적인 평가 지수 자체가 워낙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얼마나 긍정적인 재료들을 실제 재무적인 성과로 가져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서서 칼럼니스트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대형 조선사하고 중소형 조선사의 상황도 좀 극명하게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금 STX조선과 성동조선의 경우에는 성동조선은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결국 법정관리행을 가게 됐고요. STX조선은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았네요. 4월 9일이니까 추가로 자구안을 가지고 와라 해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관리로 가는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를 보면서 국민들도 참 착잡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이후에 두 회사에 들어간 공적 자금이 12조 원에 달합니다. 공적 자금의 다른 말은 세금이죠. STX조선에 8조 원, 또 성동조선에 4조 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고도 결국 두 회사를 제대로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STX조선의 경우에는 제가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이 회사 주가가 하루하루 어떻게 롤러코스터를 탔는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당시에 그래서 그 단타족, 초단타 투자를 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이 STX조선을 아침에 사서 저녁에 팔고 이랬던 행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만큼 이 회사의 그 미래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단기적인 호재가 있으면 올랐다가 또 다음날 급락했다가 그러기를 반복을 했는데 10년이 지난 세월 동안 STX조선이 결국 그 회생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구조조정이 얼마나 뼈아프게 진행이 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채권단의 그 입장을 정하게 될 텐데 두 회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작은 시장에서 큰 플레이어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 뭐 저가 경쟁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술력에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중소형 조선사들은 그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설 땅이 아주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또 조선주에 대한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또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져야 할 뭐 스탠스나 팁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전 궁금한 게
조선업종에게 중장기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선업종의 중장기는 상당히 지금 가늠하기 쉽지는 않은 게 또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변수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조선주를 이제 건드려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이미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현재 지금 완전히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올라온 이유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올라갈 이유를 조선주로 설명하라라고 그러면 똑부러지게 설명하기가 지금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글로벌 시장 크게 보자라면 무역 전쟁이 벌어지게 돼서 무역이 감소하게 되면 선박에 대한 수요까지 또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굳이 조선주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을 갖기에는 아직까지는 다소 이른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선주가 지금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들 상당 부분 말씀드려야 될 것이고요.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이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현재 자금 사정이 그렇게 원활히 돌아가는 것도 아닌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올라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분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조금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평가가 다소 엇갈렸던 반도체 업종 그리고 조선 업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심층 토크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